인간의 공포를 탐험하는 궁극의 투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당신의 공포가 단순한 의학 용어가 아니라 당신 성격의 절반쯤을 차지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이상하고 기이하며 놀라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두려움들을 파헤칠 거예요. 고대의 죽음 공포부터 현대인의 와이파이 끊김 공황까지 공포가 어떻게 본능에서 밈으로 진화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당신의 뇌가 왜 호랑이와 단톡방 둘대에서 도망치라고 외치는지도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웃고 살짝 공황 상태에 빠지고 왜 어떤 사람들은 비눗방울을 무서워하는지 알아보려는 겁니다. 진짜요? 비눗방울? 아무튼 담요 챙기고 문 잠그고 인간 공포의 기묘한 세계로 떠날 준비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공포 물결도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공포란 도대체 뭐죠? 짝사랑이 메시지를 읽음만 해놓고 답장 안 했을 때 느끼는 그 싸늘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엄마가 다른 방에서 당신의 풀네임을 부를 때의 전율일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공포는 실제 또는 상상의 위험에 대한 기본 감정 반응입니다. 뇌에 내장된 경보 시스템 같은 거죠. 동굴이는 호랑이에게서 도망치고 학생은 중간고사에서 도망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킨다고 말하고 문화 이론가들은 종교, 전통, 밈까지 사회적 요소가 공포를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뱀을 무서워하고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성공을 무서워하며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무서워합니다. 묻지 마세요. 요즘은요, 누구나 뭔가를 무서워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무서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근데 그 말하면서 휴대폰 배터리 1% 확인 중이라면 거짓말입니다. 자, 더 파봅시다. 공포를 이해하면 훨씬 덜 무서워지고 아니면 최소한 웃을 수는 있거든요. 공포가 닥쳤을 때 당신의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포일러, 당신의 뇌는 순식간에 드라마 여왕이 됩니다. 편도체, 내장된 화재 경보기 같은 존재가 위험을 감지합니다. 혹은 단순히 벽 위의 거미일 수도. 그리고 시상하부에게 소리치죠. 뭔가 해봐. 그러면 몸은 즉시 투쟁 도피 모드로 돌입합니다. 심장은 폭주, 동공은 확장, 호흡은 얕아지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교감신경계는 당신 대신 공황 상태에 빠지는 친구 같은 존재예요. 아드레날린을 혈관에 퍼붓고 당신이 위협을 펀치하거나 카페인 마신 가젤처럼 도망칠 준비를 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반전 하나, 그 위험이 배고픈 사자든 아니면 갑작스러운 회의를 소집한 상사든 몸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당신 아내 조상님들이 외치죠. 뛰어, 얘야. 그러니 다음번에 짝사랑이 지나가고 심장이 공포영화 본 것처럼 튄다면 축하해요. 당신의 뇌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선사시대 인간이 숲속을 산책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팟! 덤불에서 소리가 납니다. 토끼일까요? 아니면 이빨 크고 성질 더러운 무언가일까요? 다행히도 그 사람은 확인하러 가지 않고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고 결국 당신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공포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진화의 슈퍼파워입니다. 공포가 없었으면 인류는 검치호랑이 쓰다듬으려다 사망하거나 YOLO 외치며 절벽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공포는 화산 타자 또는 새벽 2시에 전 애인에게 문자 보내기 같은 나쁜 아이디어를 막아줍니다. 마음속 경고음이 울리는 거죠. 야, 진짜 그럴 거야? 라고요. 그러니 다음에 무언가가 무서울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 공포 덕분에 당신의 DNA가 공룡의 점심 메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공포는 억울합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걸 약하고 겁쟁이거나 알파답지 않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반전은 이렇습니다. 사실 공포는 꽤 똑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복잡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 할 때 뇌가 갑자기 그건 아닌 듯 하고 말리죠.
그게 바로 공포가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작고 소란스럽고 땀 범벅인 인생 코치처럼요. 공포는 당신이 새벽 3시에 상사에게 그만둘게요. 문자 보내는 걸 막아주고 친구가 2번 도전했다고 해서 호수에 뛰어드는 것도 말려줍니다. 이건 내면의 비상 브레이크예요. 감정 절벽으로 돌진하기 전에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때로는 공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도 해줍니다. 예, 수상한 지하 노래자랑 대회에 가지 않기. 물론 어떤 공포는 비이성적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꽤 실용적입니다. 그러니 공포를 미워하기보단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줘야죠. 물론 디카페인으로요. 공포는 카페인 안 필요합니다. 공포는 아주 오래된 감정이지만 그 옷차림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사시대에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걸 두려워했죠. 지금은 상사가 슬랙으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보냈을 때 식은땀이 납니다. 조상들은 어둠 속 빛나는 눈을 무서워하며 밤새 뒤척였고 우리는 읽음 표시, 옆 파란 체크에 밤잠을 설치죠. 예전에는 기근이 두려웠다면 요즘은 배터리 2%의 충전기 안 보이면 공황 상태입니다. 사실 공포는 우리와 함께 진화했고 좀 이상해졌습니다. 동굴에 숨어 살던 인류는 이제 단체 채팅방을 피해 숨습니다. 창을 피하던 우리는 이제 어색한 링크드인 메시지를 피하죠. 하지만 너무 웃지 마세요. 이런 공포도 실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당신의 뇌는 곰이든 와이파이 끊김이든 구분 안 하고 바로 경보를 울립니다. 공포는 이제 디지털, 감정적, 그리고 평가로 가득한 현대 정글에 적응했어요. 그러니까 송곳니 대신 팔로워로 바뀌었을 뿐 그 비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조금 더 조용해졌고 HD 화질이 됐을 뿐이죠. 자, 용감한 영혼이여. 당신은 공포 정보의 첫 파도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물론 상사의 슬랙 메시지를 언급했을 때는 살짝 움찔했겠지만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섭지만 웃긴 롤러코스터를 미리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원초적인 공포로 뛰어들 거예요. 죽음, 어둠, 그리고 다리가 8개 이상인 생물들 같은 거요. 그 다음엔 불안장애의 세계로 살짝 발끝만 담가볼 겁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게 거의 올림픽 종목 수준이 되는 곳이죠. 그 다음엔 안전벨트 꽉 매세요. 기묘함의 세계로 갑니다. 꿈조차도 이건 좀 오바다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공포증들. 색깔, 구멍 혹은 땅콩 버터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게 무서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많아 싶을 때쯤 희망 가득한 장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치유, 치료, 그리고 공포를 밈으로 바꾸는 이야기들로요. 외치듯 소리치는 것도 괜찮지만 낯선 사람들과 인터넷에서 웃어넘기는 거 훨씬 더 낫죠. 오늘은 타나토포비아, 즉 죽음에 대한 공포,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친한적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선사시대 동굴 인간이 검치호랑이를 피하던 시절부터 현대인이 재채기로 죽을 수 있나요? 를 검색하는 시대까지 우리는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개념과 늘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공포는 꼭 죽을 뻔한 상황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샤워 중에 가슴이 좀 아프면 갑자기 본인 장례식까지 계획하게 만들죠. 자기 전에는 혹시 내일 못 일어나면? 이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비행기 흔들릴 때는 말도 마세요. 순식간에 철학자가 되어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농담을 들어보세요. 결국 모두 죽어요. 하지만 양치질하면서 죽음을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비이성적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도움이 되나요? 가끔은요. 근데 당신이 그냥 평화롭게 스파게티 먹고 있는데 갑자기 존재의 무게를 떠올린다면 그건 진짜 짜증납니다. 네크로포비아, 시체, 묘지, 그리고 다음은 너야라고 속삭이는 모든 것에 대한 공포. 이건 단순한 공포 영화 소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침묵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고대 본능이죠. 한순간 밤의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있다가 바스락거리는 낙엽 하나에도 미련 남은 좀비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장례식장 절대 안 돼요.
가구점에 관 전시, 싫어요를 10번 곱하기. 장의사라는 단어만 들어도 온몸이 움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라 사진을 보기만 해도 십자가를 긋거나 화면을 통해 저주가 업로드될까봐 숨을 참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트리밍과 스포일러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공포만큼은 건너뛸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영원히 로그아웃된 사람을 보는 것만큼 존재론적 위기를 불러오는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섭죠. 파스모포비아, 유령공포증은 당신이 여전히 한쪽 발을 담요 속에 꼭 넣고 자는 이유입니다. 이건 비논리적인 논리예요. 내가 못 보면 얘도 나를 지하세계로 끌고 갈 수 없어. 이 공포는 귀신 들린 대저택이나 저주받은 물건이 필요 없습니다. 때론 새벽 2시에 구석에 이상하게 걸린 외투 하나면 지금까지 본 모든 공포 영화 장면이 뇌 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하죠. 아이들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어른들은 욕실 불을 켜놓고 잡니다. 유령도 40와트 전구는 존중하나 봐요. 움직이는 그림자, 정적 속 속삭임, 잠긴 방 안의 찬바람, 파스모포비아는 증거 따윈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터넷 덕분에 이제는 전 세계 유령 이야기, 야간 투시, 귀신의 집 투어, 그리고 AI가 만든 비명소리까지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현대화되어도 문이 삐걱거릴 때 우리는 여전히 얼어붙고 그냥 바람이겠거니 하며 자는 척합니다. 아마도요. 오피디오포비아, 뱀공포증은 단지 동리나 정글의 극적인 조우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닙니다. 이건 당신 뇌 속에 내장된 선사시대 소프트웨어가 작전 중단이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 뱀이 알고 보니 꼬여있는 정원 호스일지라도요. 이 공포는 진화적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겐 저 미끄러지는 생물이 무해한지 구글에 검색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뇌는 일단 공황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야 질문을 시작합니다. 동물원에서 두꺼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있어도 다리가 풀릴 수 있어요. 심지어 어린이 책 속 만화뱀도 발가락을 움켜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몰래카메라 영상은 말할 것도 없죠. 고무뱀이 진짜 코브라보다 더 많은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오피디오포비아는 내장 경보 시스템으로 도망쳐라고 외치죠. 논리가 진정해 플라스틱이야라고 말할 때조차도요. 아라크노포비아, 거미 공포증은 자연이 만든 8다리 장난입니다. 아무리 작고 무해하고 만화처럼 귀여운 거미라도 성인도 빗자루 든 브레이크 댄싱 닌자로 만들어버릴 힘이 있죠. 거미가 갑자기 예측 불가능하게 늘 당신 쪽으로 기어오는 버그 걸린 비디오 게임 캐릭터처럼 움직이는 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양치질하다가 천장에서 거미를 보면 구강위생은 과대평가되었음라며 포기하게 되죠. 용감한 사람들은 컵과 종이로 이사를 시도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대에 눕기 전 모든 구석, 커튼, 옷장을 3번씩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혹시 거미 닌자가 있을까 봐요. 아이러니한 건 대부분의 거미는 사실 벌레 잡는 착한 친구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논리는 8개의 다리, 수십 개의 눈, 사실은 8개. 그리고 눈 돌리는 순간 사라지는 능력 앞에선 쓸모가 없죠. 에이크로포비아, 고소공포증은 꼭 마천루 꼭대기에 서는 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에겐 사다리를 오르거나 2층 발코니에서 아래를 힐끗 보는 것만으로도 공황 모드가 발동됩니다. 심장은 쿵쾅대고 손바닥은 땀 범벅, 다리는 국수처럼 풀리고 중력이 갑자기 무서운 적처럼 느껴지죠. 진화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절벽 끝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조상들은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선 이 공포가 전구 갈기나 커튼 달기 같은 평범한 일을 올림픽 종목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이공원 타워나 전망대에 올라가며 공포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올라가는 중간에 인생 전체를 후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리바닥 얘긴 꺼내지도 마세요. 그건 투명한 재미가 아니라 속이 훤히 보이는 공포의 함정입니다. 만약 계단을 4발로 기어 올라가며 아래 보지 마
라고 중얼거려 본 적이 있다면 축하해요. 당신은 고소공포증 클럽의 일원이고 우리 모두 같이 벌벌 떨고 있어요. 닉토포비아, 이오둠에 대한 공포는 어둠 그 자체보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벌이는 난리에 더 가깝습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 당신의 뇌는 공포 영화 감독으로 전환됩니다. 저 빨래 덤이요. 분명히 유령이 위장한 거예요. 삐걱 소리요. 악마가 발걸음 연습 중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그림자조차 수상하게 느껴집니다. 이 공포는 원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땐 밤이 진짜 포식자들과 더 성격 나쁜 포식자들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엔 어른들이 수면등을 켜고 침대 밑을 3번 확인하며 귀신 헌터처럼 구는 이유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공포 영화를 보며 맞서보려 하지만 결국 담요에 감싸인 유령 브리토처럼 끝나죠. 그러니까 만약 당신도 불 끄고 침대로 달려간 적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조심스러운 것뿐입니다. 타라소포비아, 깊은 물에 대한 공포는 단순히 수영이 아닙니다. 그 고요한 푸른 바다 표면 아래에 뭔가 거대하고 미끈미끈하고 이름도 모를 존재가 당신을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상 자체가 공포입니다. 상어요? 끔찍하죠. 대왕 오징어? 절대 안 돼요. 저 이상한 그림자요? 아마 크툴루의 사촌일 겁니다. 심지어 밤의 수영장조차 수중 악몽의 포털처럼 느껴집니다. 진화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됩니다. 넓은 바다는 위험, 익사, 아니면 친구보다 이빨이 더 많은 무언가의 점심 메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현대의 타라소포비아 환자들은 해변 휴가를 즐기는 척하면서도 해초가 다리에 닿을 때마다 속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수중 탐험 영상은 말할 것도 없죠. 깊이를 주민하는 순간 철학 수업보다 빠르게 존재론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다음에 해변에서 누가 발목 이상 들어가길 거부하더라도 웃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정신 속 크라켄과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메갈로포비아, 거대한 물체에 대한 공포는 웃긴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마천루 아래 서서 위를 올려다보다가 갑자기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게 될 때 그건 진짜입니다. 크루즈선, 거대한 동상, 심지어 영혼을 짓밟을 듯한 대형 물탱크 옆에 있을 때 느껴지는 어질어질하고 속이 울렁거리는 그 느낌이죠. 어떤 사람에겐 거대한 고래나 대형 풍력 터빈 사진만 봐도 존재론적 붕괴가 찾아옵니다. 뇌는 단지 거대함을 보고 속삭입니다. 넌 작아. 넌 아무것도 아냐. 지금 당장 패닉해. 소셜미디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심해의 초거대 생물, 렌더링, 즉각 악몽 제조기죠. 그래서 혹시 축제에서 거대한 풍선을 보며 식은땀 흘리는 사람을 본다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들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매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도망쳐. 고질라 사촌이야. 트리포포비아, 작은 구멍들이 모여있는 것을 무서워하는 공포증. 처음엔 별거 없어 보이지만 누군가 연고치아시나 피부 확대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뇌는 즉시 패닉 모드로 돌입하고 척추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아이폰 스피커 구멍이나 잘 익은 딸기를 보는 것조차 공포 영화 예고편처럼 느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 공포가 고대의 질병 본능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현대인의 이상한 질감 과민 반응인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 와중에 인터넷은 트리거 경고 이미지들을 올리며 점심시간을 망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벌집 클로즈업 사진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던지는 걸 본다면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은 오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뇌는 저 구멍 속에 악마나 아니면 더 무서운 무언가, 예를 들어 스킨케어 광고가 숨어 있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아우토마토노포비아, 사람처럼 생긴 물체에 대한 공포증은 우리 뇌가 너무 인간 같지만 뭔가 이상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밀랍인형, 소름, 마네킹, 불안한 폭발, 놀이공원의 애니메트로닉 로봇, 악몽 제조기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생존 본능은 속삭입니다. 근데 눈 깜빡이면 어쩌지? 이 공포는 박물관을 공포 미로로 만들고 쇼핑몰을 눈치 게임 전장으로 바꿉니다. 유리 누나를 가진 인형조차 갑자기 뭔가 꾸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머리가 혼자 돌아갈 때 공포 영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색한 미소를 짓는 인간형 AI 로봇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현실 같은 안드로이드로 질주 중인 이 시대에 어우토마톤 오포비아는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원초적 방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소름 캐치 센스가 뛰어난 걸 수도요. 쿨로포비아, 광대에 대한 공포는 농담이 아닙니다. 어두운 농담일 수는 있죠. 생일 파티에서 웃음을 주려고 존재하는 존재가 누군가에겐 생명의 위협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너무 큰 신발, 칠해진 웃음, 그리고 나 많은 걸 봐왔어 라고 말하는 듯한 무표정한 눈, 유년기의 트라우마, 공포 영화, 혹은 그렇게 오래 밝게 웃는 어른은 뭔가 수상하다는 본능 때문일 수도 있죠. 이 공포는 영화 그것, IDD 덕분에 주류가 되었고 페니와이즈는 광대 공포의 대표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고한 생일 파티 광대조차 공포의 잠복 요원처럼 느껴집니다. 유령의 집에 나오는 광대는 말할 것도 없죠. 무지갯빛 가발을 쓴 점프 스퀘어 제조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패스트푸드 마스코트를 피하거나 저글링하는 사람을 보고 길을 건넌 적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클로포비아는 진짜고 빨간 폼코 뒤에 숨어 있습니다. 클라우스트로포비아, 좁은 공간에 대한 공포는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지 않는 능력을 시험하는 궁극의 테스트입니다. 엘리베이터, 옷장, 비행기 화장실, 아니면 계단 및 이상한 수납장까지 벽이 너무 가까우면 무조건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뇌는 즉시 말하죠. 우린 갇혔어. 이제 끝이야. 세상 안녕. 갑자기 주전자처럼 땀을 흘리고 다스베이더처럼 숨쉬게 됩니다. 아니요, 당신은 죽는 중이 아닙니다. 아마도요. 그건 그냥 당신 안의 원시 본능이 난리치는 중일 뿐입니다. 탈출 게임방? 그런 건 게임이 아니라 공황 시뮬레이터입니다. 클라우스트로포비아는 단순한 엘리베이터 탑승도 오스카감 내면 독백으로 바꿔버립니다. 원래는 5층까지 가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은 머릿속으로 유서를 쓰고 있어요. 이 공포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간이란 단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광장공포증, 에이고라포비아, 넓은 공간이나 혼잡한 장소에 대한 공포은 당신의 내면 GPS가 후퇴하라라고 외치는 증상입니다. 한순간 가볍게 쇼핑몰에 들어가려 했는데 다음 순간 뇌가 경보를 울리죠. 공간이 너무 넓어, 사람이 너무 많아, 출구는 어디야? 단순히 군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신이 거대한 공간 속 티끌처럼 노출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심지어 공원조차 안전지대가 없으면 덫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광장공포증 환자에게 집에 있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넌 조명 아래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킬 위험을 감수하느니 담요와 와이파이의 정서적 안정이 낮죠. 아이러니하게도 넓은 공간에 대한 공포는 결국 당신의 세상을 내 벽과 동네 구멍가게까지의 외워둔 경로로 줄여버립니다. 물론 진짜 꼭 나가야 할 때만요. 에이노크로포비아, 군중공포증은 단순히 콘서트를 싫어하거나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피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전신이 주연인 공포 영화예요. 방영 1m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축제에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EDM DJ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하죠. 소음, 혼란, 어깨 스침, 뇌는 즉시 임무 중단을 외칩니다.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군중은 즐거운 모임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토네이도 같아요. 눈 마주치기 너무 위험, 평범하게 숨쉬기, 행운을 빌어요. 아이들 몇 명 안 밀치고 탈출하기, 불가능. 그래서 이들은 은밀한 탈출의 달인이 됩니다. 화장실 숨어있기, 조용히 사라지기, 그리고 전설의 대사,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스포일러, 그 급한 일은 DJ에게 소리 지르는 300명의 인간이에요.
소치오포비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공포는 단순히 파티를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음식 주문, 이메일 답장,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과 눈 마주치는 것조차 올림픽급의 불안으로 느껴지는 증세죠.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수줍음이 많은 게 아니라 사회적 회피의 마스터입니다. 그룹 대화는 마치 리얼리티 쇼처럼 느껴지고 자신은 이상한 말을 하지 않으려 애쓰는 어색한 참가자 같죠. 한마디만 삐끗하면 그 말은 향후 3년간 새벽 2시에 뇌 속에서 무한 재생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 접촉을 피하는 닌자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아무 음악도 안 틀린 이어폰, 빛의 속도로 스크롤하는 척, 혹은 미안해, 못 갈 것 같아 라는 완벽한 수준의 가짜 미안함이 담긴 문자 작성에 달인되기. 속으론 소통을 갈망할지도 모르지만 음소거 버튼과 집으로 순간이동 기능이 함께라면 더 좋겠죠. 건강염려증, 아플까봐 두려워하는 공포는 심야 구글 검색 올림픽의 챔피언입니다. 한 번 재채기했다. 조류독감일 거야. 배가 아프다. 분명히 맹장염이야. 머리가 좀 아프다. 유서를 쓸 시간이야.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감각이 코드레드, 경보입니다. 몸은 더 이상 신전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죠. 이들은 전문 웹MD 수사관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의 평화 대신 얻는 건 오직 공황뿐. 병원에 12가지 희귀병 목록을 들고 가서는 그중 하나를 빼먹었을까봐 걱정하며 나옵니다. 친구들 눈에는 과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인들에겐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종종 의사보다 병에 대해 더 많이 압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필요한 건 또 다른 검사가 아니라 포옹 한 번,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검색 엔진으로부터 디지털 디톡스일지도 몰라요. 결정공포증,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일상생활을 심리 스릴러로 바꿔버립니다. 뭐 먹지? 파스타? 밥? 어떤 셔츠 입지? 파란색이냐? 살짝 다른 파란색이냐?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 선택이 폭탄 해체처럼 느껴집니다. 음식 앱을 1시간 넘게 훑어보다가 결국 시리얼을 먹죠. 너가 골라 해놓고선 정작 고른 걸 후회합니다. 브라우저에는 내가 해야 할까로 시작하는 탭이 14개 열려있고 영혼은 영원히 정신적 갈림길에 갇혀있죠. 동전 던지기조차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죄책감을 추가할 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훌륭한 경청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리느라 말 끊을 틈이 없거든요. 이들이 진짜로 필요한 건 더 많은 선택지가 아니라 누군가 부드럽게 속삭여주는 거예요. 그냥 피자 시켜. 그리고 그 순간 꼭 안아주는 겁니다. 필로포비아,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당신의 심장이 세상 어떤 백신보다 강력한 방화벽을 설치했을 때 생깁니다. 몇 번 상처받고 나면 감정 시스템이 말하죠. 다신 안 해. 당신은 로맨틱한 눈빛을 레이저처럼 피하고 누가 좀만 들이대면 뇌가 즉시 공황 버튼을 누릅니다. 당신은 친구존의 대가가 됩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살죠. 칭찬은 함정처럼 느껴지고 저녁 초대는 공포 영화 오프닝처럼 들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필로포비아는 대개 가장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 세게 넘어졌던 이들. 그래서 다시 위험을 감수하느니 혼자 넷플릭스 보며 팝콘 먹고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반려동물과 보내는 걸 택하죠. 사랑, 아름답죠 물론. 하지만 동시에 무섭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또다시 공공장소에서 울 시간 누가 있어요. 모노포비아,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조용한 저녁을 감정 생존 도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라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공허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죠. 모노포비아가 있는 사람들은 친구한테 전화해서 숨소리만 들어도 안심합니다. 동료로 TV를 켜두고 필요하면 전자레인지랑 대화도 합니다. 침묵? 그게 진짜 악당이에요. 방 안에 혼자 있다는 건 감정 빙산 위에 고립된 기분. 슈퍼마켓에 혼자 다녀오는 것도 서바이버.
도시 에디션 한 에피소드 같을 수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정서적 지지를 정말 잘 해줍니다. 버림받는 기분이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만약 당신 친구가 새벽 3시에 깨 있어? 라고 문자하면 집에서 들린 이상한 소리 때문일지 몰라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답장해 주세요. 그 친구가 다시 화분과 심각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 당신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요. 하페포비아, 접촉에 대한 공포는 몸 전체가 방해 금지 표지판이 된 느낌입니다. 하페포비아가 있는 사람들이 반사회적인 건 아니에요. 그저 3m 방향의 개인 공간을 원할 뿐이죠. 갑작스러운 포옹, 최악의 악몽, 등에 친근한 한 번의 툭, 속으로 비명 지르는 중. 손을 잡자는 말은 마치 용암을 만져보라는 제안처럼 느껴집니다. 이 공포는 종종 트라우마, 감각 처리 장애 혹은 불안에서 비롯되며 무례함이 아니라 자기 방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닌자급 반사신경을 길러서 접촉을 피하죠. 포옹을 피하고 재채기를 가장하거나 타이밍 좋게 신발끈 묶는 척하기. 만약 당신 친구가 당신이 손을 내밀자 움찔한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방 한가운데서 주먹 인사 한 번, 멀리서 미소 한 번. 그게 그들 나름의 곰포옹이랍니다. 제노포비아, 성적 친밀감에 대한 공포는 어색한 데이트나 구린 작업 멘트에 대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결이라 느끼는 걸 이들은 정서적 지뢰밭처럼 느끼죠. 제노포비아가 있는 사람에게는 로맨틱 영화의 키스 장면조차도 공황 유발 요인입니다. 이들의 틴더 프로필엔 이렇게 써야 해요. 깊은 대화는 환영, 신체 접촉은 사절. 이 공포는 종종 과거의 트라우마, 불안 또는 문화적 압박에서 비롯되며 신체적 가까움이 사랑이 아닌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은 전화 통화 흉내를 내거나 급한 볼일이 생겼다거나 강아지 산책 핑계를 대며 친밀함을 회피하죠. 중요한 건 이게 깐깐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안전, 취약성, 통제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사회가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아서 자칫 냉정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공포의 층 아래엔 사실 연결을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단지 본인의 방식으로 감정적 버블랩 세겹은 필수지만요. 가모포비아, 결혼 공포증, 농담처럼 들리지만 누가 결혼식이라는 단어만 꺼내도 영혼이 몸 밖으로 도망치려는 순간 진지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헌신 공포가 아니라 하객 명단, 좌석 배치표, 그리고 평생 빨래 문제로 싸울 미래에 대한 존재론적 공포죠. 가모포비아인 사람은 웨딩 잡지를 보기만 해도 식은땀을 흘리고 영원히 함께라는 말은 약속이 아니라 종신형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엉망진창 이혼에 생중계 관람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커플 욕실 수건 세트와 공동 계좌에 자유를 빼앗길까봐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제도화하는 게 두드러기를 유발할 뿐이죠. 친구가 약혼하면 박수는 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요. 청혼을 받으면 기절하거나 도망치거나 못 들은 척하는 게 보통입니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연결을 원할지도 몰라요. 단 꽃 아치 아래에서 이모 맞이 앞에 서서 서약하는 방식 말고요. 그리고 제발 싱글 라이프를 위해 부탁인데 너 결혼 언제 하니? 같은 질문은 하지 마세요. 자유와 일처제 환상에 대한 철학적 장광설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안소포비아, 테오치에 대한 강렬한 공포, 그 극단 버전입니다. 하페포비아가 포옹을 어색하게 만든다면 안소포비아는 악수를 국가 비상사태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들에게 개인 공간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왕국만큼 신성한 방어막입니다. 로맨틱한 제스처, 공포 그 자체, 어깨를 가볍게 톡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평행우주로 탈출할 수 있어요. 차갑거나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연결을 원하지만 신체 접촉은 빼고 싶은 거죠. 어린 시절 트라우마, 감각 과민증 혹은 과도한 깜짝 단체 포옹이 원인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물리적 접촉을 회피하는 제6감이 있습니다. 매트릭스처럼
포옹 피하기, 누군가 등을 두드리려 하면 신발끈 묶는 척하기, 또는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벽 코너로 후퇴하기 등 감정적 친밀감을 하드 모드로 플레이하는 셈이죠. 진심으로 그들을 아낀다면 깜짝 포옹으로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 경계를 존중하고 방 건너편에서 살짝 엄지척 하나 날려주세요. 에르고포비아, 일에 대한 공포. 단순한 월요병이나 아침 8시 회의에 대한 증오와는 다릅니다. 이 공포는 이메일 확인 같은 일상적인 업무조차 공포 영화로 바꿔버립니다. 에르고포비아를 가진 사람에게 성과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는 말은 좀비가 집안에 들어왔다와 동일한 공황을 유발하죠. 게으름이 아니라 책임, 실패, 평가, 때로는 성공에 대한 압도적인 두려움입니다. 사무실은 마감일이라는 유령이 떠도는 유령의 집이 되고 슬랙 메시지는 저주받은 두루마리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은 작업을 피하기 위한 닌자급 반사신경을 갖췄습니다. 알림 꺼버리기, 와이파이 문제 흉내 내기, 스프레드시트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아무 숫자도 처리하지 않기. 사실 이들은 일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기대라는 압박을 회피하는 중이죠. 그러니 다음에 지난 메일 참고해라는 문구가 있는 이메일을 받고 갑자기 사라진 동료가 있다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밈 하나 보내주세요. 치유는 웃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의 없는 재택근무에서요. 노모포비아, 휴대폰이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 웃기게 들리지만 배터리가 5% 남았는데 충전기가 안 보일 때의 공포는 진짜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아직도 보지 못한 밈들, 나중에 올릴 거야 라고 맹세했던 틱톡 초안까지. 현대인에게 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생명줄, 베스트 프렌드, 심리상담사, 그리고 가끔은 손전등이죠. 노모포비아를 가진 사람들은 보조 배터리를 3개씩 들고 다니고 콘센트가 있는 카페 위치를 모두 외우며 화면이 꺼질 때마다 심장 멎을 뻔합니다. 비행기 모드? 그건 거의 사회적 유배 수준. 폰을 잃어버린다고요? 부정, 분노, 타협, 단 30초 안에 슬픔의 5단계를 모두 경험합니다. 폰이 열쇠, 지갑, 아침밥보다 중요하다면? 축하합니다. 당신도 저희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니, 살짝은 걱정해도 돼요. 충전기는 가까이, 폰은 더 가까이 두세요. 왜냐하면 21세기의 진정한 공포 영화는 배터리 부족입니다. 크롬오포비아, 색깔에 대한 공포, 특히 브라우저에서 튀어나올 때. 디지털 시대에는 빨간색은 위험, 초록은 무시된 메시지, 노란색은 뭔가 중요한 걸 까먹은 듯한 경고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에게 빨간 알림 배지는 공포 영화보다 심장 박동을 더 올립니다. 주황색 이메일? 그건 큰일 났다는 신호. 파란색 읽음 표시만 있고 답장은 없는 채팅. 감정적 타격입니다. 이 공포는 특히 월요일 아침에 절정에 이르는데 화면이 지난주 미뤘던 일들로 무지개색으로 가득 찰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흑백 모드를 켜거나 화면 밝기를 줄이고 아예 종이 달력으로 도망치는 등 디지털 색깔 테러에서 탈출하려 애씁니다. 크로모포비아는 단순한 색깔 공포가 아니라 색상이 당신의 할 일, 리스트 속 감정 지뢰밭이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빨간 원의 숫자 12가 뜨는 걸 보고 심장이 덜컥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컬러 코드 패닉존에 입장하셨습니다. 테크노포비아, 기술 공포증. 아니, 그냥 할머니가 전자레인지가 폭발할까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한 단계 더 진화한 편집증입니다. 스마트 기기의 시대에선 모든 게 말을 걸어요. 냉장고는 다이어트 조언을 하고, 청소기는 당신보다 집 구조를 더 잘 알고, 휴대폰은 당신이 생각만 했던 걸 추천해옵니다. 테크노포비아가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삑 소리가 경고처럼 들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함정 같죠. 그들은 스마트홈을 귀신 들린 집처럼 피하고 AI는 단순히 인공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음모를 꾸민다고 믿습니다. 채트 GPT 얘기만 나와도 식은땀이 흐르고 로봇 청소기는 수상쩍고 셀프 계산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째려보는 느낌이 들죠. 이런 두려움은
기계가 일자리를 뺏는다, 얼굴 인식 오류, 로봇이 반란을 일으키는 영화 같은 뉴스에서 더 커집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 뉴스들이 도움은 안 되죠. 그러니 누군가가 토스터가 2번 깜빡였다고 소리를 지르면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은 어쩌면 로봇 아포칼립스의 첫 물결과 싸우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기계에 약한 거예요. 사이버포비아, 인터넷 공포증. 그냥 중장년층이 페이스북을 수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디지털 인생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에요. 2011년에 밈 하나 올렸다고요? 누가 그걸 찾아내서 당신을 캔슬할 수도 있어요. 공항에서 수상한 와이파이에 접속한 적 있다고요? 축하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X666 Patson Dark Lord 447.266X라는 해커의 손에 넘어갔어요. 사이버포비아가 있는 사람에겐 모든 알림이 스캔들의 씨앗이고 모든 받은 편지함은 피싱 시도, 그리고 클라우드 백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생활 폭탄이죠. 시크릿 모드 따위는 의미 없어요. 이들은 완전 위장 상태입니다. VPN, 암호화 채팅, 일회용 이메일, 그리고 친구들과 암호로 대화하기. 오리 한 마리가 자정에 날아간다. 바너스 인스타 열지마. 이들은 쿠키를 삭제하는 걸 의식처럼 하고 어떤 브라우저에도 비밀번호 저장을 절대 안 합니다. 왜냐고요? 구글이 뭘 기억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인터넷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는 거죠. 계속 씩 웃으면서. 줌포비아, 현대판 사회적 공포.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대 공포증도 잊으세요. 오늘날의 진짜 공포는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카메라 켜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화상회의는 깜짝 시험 같은 거예요. 하지만 더 나쁜 점은 좋은 헤어스타일을 연기할 수 없다는 거죠.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얼굴은 HD로 확대되고 지저분한 방이 백그라운드로 노출되며 그동안 자기 턱이랑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줌포비아가 있는 사람들은 변명 마스터입니다. 카메라 고장났어요. 와이파이가 불안정해요. 혹은 전설에 우리 강아지가 불을 질렀어요. 가봐야 해요. 진실은 그냥 픽셀로 쪼개진 화면 속에서 평가받는 게 싫은 거예요. 모든 눈 깜빡임이 분석당하고 모든 정적이 고문처럼 느껴지는 세상.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죠. 왜냐면 존재의 공포를 자극하는 건 너 음소거야 라는 말과 함께 얼어붙은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뿐이니까요. 포트나이트 포비아. 어떤 치료사도 경고하지 않은 디지털 트라우마. 처음엔 순진하게 시작합니다. 자기 전에 한 판만. 그런데 눈 떠보니 새벽 3시. 눈은 충혈되고 12살 꼬마가 승리 댄스를 추며 당신을 제거한 기억에 영혼이 부서집니다. 어떤 이들에게 포트나이트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공개 망신 경기장입니다. 뛰어내리고 미친 듯이 건설하고 순식간에 사망. 팀원들은 소리 지르고 자존감은 산산조각. 로딩 화면은 개인적인 수치의 행진. 최악은 이런 굴욕을 자꾸 다시 겪는다는 것. 리스폰할 때마다 다짐하죠. 이번엔 지붕 위에서 춤추다. 헤드샷 당하진 않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XX는 오스코폴 XX라는 아이가 어딘가 숨어서 당신을 또 박살낼 거란 걸. 이게 바로 포트나이트 포비아입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반복되는 참패를 두려워하는 공포. 틱톡 불안, 현대인의 존재적 위기. 4시간 동안 촬영하고 편집하고 최신 유행 오디오에 맞춰 비트를 딱딱 맞췄는데 조회수 200, 좋아요 셋. 하나는 엄마, 하나는 부계정, 하나는 보실지도, 새로 고침. 여전히 200, 알고리즘의 심연을 응시하며 묻는다. 나, 오글거려? 이 불안은 단순히 숫자 때문이 아니다. 당신의 창의력의 정점이 한 손가락 스와이프로 디지털 망각에 던져졌다는 공포다. 그 와중에 누군가의 흐릿한 샌드위치 영상은 200만 조회수를 찍는다. 왜?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안다. 그리고 널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스크롤하고 존재를 의심하고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틱톡 불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대중연설, 거미, 광대보다 더 무섭다. 헥사코시 오이헥세콘타헥사포비아. 네, 진짜 단어고 아니요, 발음하라고는 안 할게요. 이건 숫자 666에 대한 공포, 즉 악마의 한 라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그냥 숫자지만 어떤 이들에겐 파멸로 가는 포털이에요. 영수증 총액이 6.66이면 바로 사탕 하나 더 사서 금액을 올려요. 아파트 666호, 번호 바꿔버림, 호텔층, 아예 생략, 엘리베이터도 퇴마식 참여. 할리우드요? 이 숫자를 사랑하죠. 공포 영화에 666가 없으면 무섭기나 한가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숫자가 아니라 이 공포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예요. 합리적이냐고요? 글쎄요. 하지만 할머니가 그 숫자는 건들지 마라 하면 왠지 모르게 그냥 따르게 되죠. 온통 불운 검은 고양이, 깨진 거울로 가득한 세상에서 6세 피하는 게 제일 안전한 선택일지도요. 아시아에서는 숫자 4가 불운으로 가는 직행 티켓이고 서양에서는 숫자 13이 저주받은 VIP예요. 테트라포비아와 트리스카이데카포비아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숫자 하나로 하루가 망할 수 있는 곳이죠. 엘리베이터는 4층을 건너뛰고 병원은 13호실을 피하고 13일에 결혼식, 꿈도 꾸지 마세요. 숫자 4는 중국어나 일본어로 죽음과 발음이 비슷해서 무섭고 숫자 13은 예수님의 만찬 배신, 그리고 너무 많은 공포 영화 덕분에 악명이 높아요. 미신 같냐고요? 네. 해롭지 않냐고요? 글쎄요. 하지만 누가 서비호 아파트 사거나 금요일 3일에 파티 열자고 하면 절대 안 하죠. 이런 공포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통제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숫자 하나 피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수학 따윈 나중에 해도 됩니다. 당신이 밤에 욕실 거울 옆을 지나갈 때 뇌가 속삭입니다. 내 반사가 너 없이 움직이면 어떡하지? 거울 공포증, 카토프트로포비아의 오싹한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반쯤 깨어난 자신을 유령처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습니다. 다른 이들에겐 거울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비이성적인 공포가 문제죠. 도시전설이 이걸 더 좋게 만들까요? 블러디 메리를 3번 외쳐보라고요? 됐어요. 괜찮습니다. 거울은 예로부터 영혼의 상징이자 포털이자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공포 영화에서 거울은 절대 얌전히 있지 않죠. 이상하게 금이 가거나 누군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아예 부르지도 않은 존재가 비칩니다. 그러니 양치하면서 거울을 겼는지라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뿌연 유리, 어두운 조명, 그리고 되돌아보지 않는 평화를 더 좋아합니다. 친구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혼자서 음악을 연주하는 저주받은 오르골,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하얀 옷을 입은 소녀의 꿈을 영원히 꾸게 된다고요. 이성적인 뇌는 말합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제 앤티크 상점은 흑사병처럼 피하게 됩니다. 전설 공포증, 즉 마이토포비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신화, 전설, 그리고 초자연적 배경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공포죠. 허구라는 걸 알아도 세대를 거쳐 속삭이듯 전해지는 이야기는 뭔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만약에라는 생각이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미신은 무서울 게 없지만 누군가 저주받은 반지나 침대 밑은 보지막 같은 얘기를 꺼내는 순간 윤영이의 공포가 성인의 불안과 함께 되돌아옵니다. 믿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공포 영화에서 유령한테 먼저 당하는 건 항상 회의론자들이거든요. 당신은 혼자 방에 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는데 바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얼어붙습니다. 뇌는 즉시 공포 영화 모드로 전환, 유령이다. 스펙트로포비아, 거울, 반사, 그림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선에 대한 공포는 단순히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가끔 자기 그림자를 보고 누구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어두운 복도를 지나갈 때 으스스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원시 본능이 속삭이는 겁니다. 도망쳐! 공포 영화들이 모든 커튼, 옷장, 구석을 점프 스퀘어 공장으로 만든 것도 도움이 안 되죠. 깜빡이는 전구 하나 추가되면 당신은 이제 자체 제작 공포물의 주인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령을 믿지 않아요. 새벽 3시가 되어 집이 삐걱거리기 전까진요. 스펙트로포비아는 논리가 자정 이후 퇴근하고 상상력이 당신의 벨소리보다 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증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도서관에 들어섭니다. 오래된 책에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갑자기 공황 상태,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바닥엔 땀이 납니다. 아니요, 기말고사에 늦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책 공포증, 비블리오포비아를 가지고 있어요. 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로스쿨을 살아남은 사람에게 그 말 해보세요. 드물긴 해도 이 공포증은 실제입니다. 특히 두꺼운 학술서적, 엄격한 종교 문헌, 아니면 소름 끼치는 공포 소설과 관련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판단 실패 혹은 실존적 공포와 연결짓기도 하죠. 철학책 덕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세법책을 본 적 있나요? 그건 유령보다 무섭습니다. 다른 이들에겐 책 한 권에 담긴 방대한 지식이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마치 종이로 만든 판도라의 상자를 쥐는 느낌이죠. 비블리오포비아는 지혜의 상징조차도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그 책을 실수로 발에 떨어뜨릴 때 말이죠. 아블루토포비아, 목욕에 대한 공포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건 10대 아들이 샤워를 피하려고 하는 핑계가 아닙니다. 아블루토포비아를 가진 사람에게는 목욕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물, 비누, 샴푸병이 부딪히는 소리, 순도 100% 공포 영화입니다. 이 공포증은 욕조에서 미끄러진 트라우마, 감각 과민, 혹은 단순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회는 여전히 당신이 절망이 아니라 데이지 꽃처럼 향기 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은 욕실 타일, 입욕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샤워 좀 해 라고 외치는 친척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도 있어요. 뜨거운 물과 찬물 중 어떤 게 낫냐는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그들에게 올바른 물 온도는 없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3일 동안 샤워를 안 했다고 말하거든 게으르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들은 물 전쟁을 의학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오로포비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에 대한 공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을 성공에 반짝이는 증거로 보지만 오로포비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은 그냥 반짝이는 공황 발작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결혼 반지의 반짝임, 공포, 금 목걸이, 즉각적인 메스꺼움. 이들에게 보석 가게는 보물 창고가 아니라 저주받은 유물이 가득한 유령의 집입니다. 그 두려움은 미신 트라우마 혹은 그냥 해적 영화에서 금이 항상 저주를 부른다는 걸 너무 많이 본 탓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에게 반짝이는 선물을 주면 고마워 대신 비명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이들이 유일하게 참을 수 있는 금, 금붕어 정도, 아마도요. 그러니 누군가 당신의 반짝이는 액세서리의 몸을 움찔한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무례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반짝이는 공포 영화가 상영 중일 뿐입니다. 이번엔 숫자 공포증, 즉 에리트모포비아에 대해 얘기해보죠. 네, 숫자요. 학창 시절부터 괴롭히고 성인이 된 후엔 청구서, 은행 명세서, 칼로리표로 위장에서 몰래 찾아오는 바로 그 숫자들. 어떤 사람들에겐 수학 수업이 싫은 걸 넘어서 진짜 공포예요. 엑셀 파일만 봐도 식은땀 줄줄, 계산기는 그냥 전기톱 느낌. 이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들어간 건 다 회피하려 해서 예산 짜기, 시간 추적, 전자레인지 설정까지도 공포 영화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노폴리도 못할 거라 생각하죠. 천만에요. 다른 사람이 계산만 해주면 완전 고수입니다. 이 친구를 놀리고 싶다면
그냥 세금이나 스도쿠 얘기 한마디 꺼내보세요. 수학 동아리에서 유령처럼 사라질 겁니다. 이번엔 수염 공포증, 즉 포고노포비아에 대해 파고들어 봅시다. 누군가는 수북하고 멋진 수염을 바이킹의 전리품처럼 감탄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그냥 얼굴에 난 털복숭이 괴물일 뿐입니다.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불편함을 느껴요. 수염난 바리스타나 쇼핑몰의 산타를 보면 당장 도망치고 싶어지죠. 이건 단순히 위생 문제나 수염 오일 냄새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수염은 예측 불가, 음식이 숨겨져 있을 수도, 비밀이나 이중턱, 아니면 다람쥐 한 마리? 이런 분들에겐 힙스터 카페조차 금단의 땅입니다. 11월 얘긴 꺼내지도 마세요. 만약 수염 공포증 친구를 배려하고 싶다면 얼굴은 깔끔하게 면도하고 역사 드라마 볼 때는 미리 경고해 주세요. 바이킹 하나면 그 친구 한 주 망칩니다. 마게로초포비아, 즉 요리에 대한 비합리적인 공포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방은 사랑을 표현하는 공간이지만 아니면 최소한 라면 끓이는 곳,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에겐 전쟁터입니다. 가스레인지는 용암 구덩이, 칼은 중세 무기, 타이머는 운명의 카운트다운. 레시피를 따라하는 건 고대 주문서를 해독하는 느낌이고 잘못하면 연기 감지기 악마를 소환할 수도 있죠. 심지어 달걀 삶기도 멘붕을 유발합니다. 말장난 의도함. 저녁 뭐야? 라는 질문엔 창백한 얼굴과 식은 땀으로 대답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과 데이트 중이라면 그냥 배달 음식에 의지하세요. 아니면 당신이 요리하고 그 사람은 소파 뒤에서 안전하게 응원해주는 걸로 합시다. 판포비아, 모든 것에 대한 공포. 시트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이게 무시무시한 현실입니다. 검이나 고소공포처럼 특정한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존재 자체에 대한 공포 구독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불안해요. 왜냐면 깼으니까요. 햇빛이 비쳐요. 뭔가 수상해. 고양이가 지나가요. 쟤 뭘 알고 있는 거지? 판포비아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 대상이 아니라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언제든, 어떤 이유든, 혹은 이유 없이. 악당도 없는 공포 영화 속에 사는 느낌이죠. 배경음악만 영원히 으스스하게 흐르는. 만약 그들에게 정확히 뭘 무서워해?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마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올 것 같아. 안드로포비아, 남성 공포증. 들으면 이상한 소개팅 앱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트라우마나 불안, 과거 경험에 뿌리를 둔 진짜 공포증입니다. 이 공포를 가진 사람들은 단지 유독한 남자나 시끄러운 타르시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트에서 장 보는 평범한 남자를 보고도 패닉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 심장 박동 급증, 지하철에 수염난 낯선 남자, 즉시 탈출 모드. 남성 마네킹조차 안전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겐 이건 증오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순수한 공포일 뿐입니다. 특히 인류 절반이 남성이라는 세상에선 진짜 고된 싸움이죠. 그러니 누군가 차라리 곰을 마주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믿어주세요. 곰은 설명충 아니잖아요. 히포포토몬스트로스 스콰이페다리오포비아. 네, 진짜 용어 맞습니다. 긴 단어에 대한 공포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 단어 자체가 언어의 장난질이라는 거죠. 긴 단어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병명이 뭐냐고 물었더니 36글자짜리 괴물이 튀어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학 용어나 법률 문서, 시적으로 쓰여진 식당 메뉴만 봐도 얼어붙을 수 있어요. 소리내어 읽기는 마치 제발 나만은 부르지마 게임이 됩니다. 마치 언어판 젠가처럼 음절 하나가 무너지면 자신감도 무너집니다. 네, 이 공포증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철자 경연대회 공포 영화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언어가 때때로 얼마나 사람을 위축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오늘의 교훈, 가끔은 진짜 악당이 사전일 수도 있다. 잼미포비아는 두더지 공포증입니다. 첩자 말고 땅속에 사는 그 작고 귀여운 포유류요. 꽤 구체적인 공포죠.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평화로운 유럽 시골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원에 흙더미가 하나, 그리고 당신은 공포 영화 오프닝처럼 패닉 상태로 돌입합니다. 작은 눈과 별 모양 코를 가진 이 불쌍한 동물들은 해를 끼치지 않아요. 하지만 잼미 포비아가 있는 사람에겐 악몽의 주인공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당신 발밑을 터널 파듯 기어다닌다는 상상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털복숭이 물음표에 발톱을 단 모습이기 때문일지도요. 이유가 뭐든 간에 이 공포증은 동물계의 가장 애매한 구석조차 누군가를 산으로, 정확히는 언덕에서 도망치게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두려움에 대해 놀라울 만큼 공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겁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정교해진 뇌 속 알람 시스템이랍니다. 거미를 보거나 발표 슬라이드를 볼 때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릎이 후들거리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 과거의 트라우마, 혹은 유전자 속 작은 패닉 댄스에서 비롯됩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을 지워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려움은 마치 당신 뇌의 극성맞은 절친 같아요. 항상 오버하지만 사실 당신을 지키려는 중이죠. 그 신호들을 해독할 수 있다면 두려움이 운전대를 잡게 두지 말고 예의 바르게 뒷좌석으로 보내세요. 안전벨트는 꼭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뭔가를 무서워해요. 유령, 깊은 바다, 대중연설, 아니면 일요일 저녁 8시에 상사에게서 온 안 읽은 메시지를 여는 것까지. 두려움은 인류 공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공포를 부끄러워하도록 세뇌당했죠. 마치 난 광대가 무서워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광대가 튀어나올 것처럼요. 하지만 현대적인 사고는 다르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과자 숨기듯 숨기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요령은 이겁니다. 두려움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것. 오히려 당신을 공감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우리 모두 침대 밑에 괴물 하나쯤은 있잖아요. 어떤 괴물은 세금 서류처럼 생겼을 뿐이죠. 그러니 다음에 거미를 보고 움찔하거나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피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세요. 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진화가 좀 더 된 거예요. 무대 공포증,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말하다가 대사를 까먹을까봐 식은땀 나는 그 공포 익숙하지 않나요? 이건 단지 불안한 인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연설가, 운동선수, 공연자들도 매일같이 겪는 루틴 중 하나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두려움을 무급 인턴으로 고용했어요. 모든 멋진 테드 간견, 올림픽 금메달, 숨막히는 무대 뒤에는 한때 나이트클럽 스피커처럼 두근거리던 심장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에 얼어붙지 않고 마치 시끄럽고 성가시지만 유용한 헬스 친구처럼 훈련했죠. 길들여진 두려움은 아드레날린이 되고 집중력이 되고 때로는 심야 토크쇼에서 꺼내는 최고의 에피소드가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떨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한때 무대 전에 화장실 칸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땀 흘리는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있어요. 그냥 두려움에 맞서. 듣기엔 쉬워 보이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 눈앞에 있을 땐 얘기가 다르죠. 아마 다리가 8개 달려있거나 마이크를 들고 있겠죠. 여기서 행동치료가 등장합니다. 정신 차려 라고 뇌한테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거미가 다리 달린 공포 영화가 아니라는 걸 뇌를 서서히 속이듯 훈련하는 거죠. 이 기술은 노출 치료라고 불리며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무섭다고요? 비행기 사진을 먼저 보고 다음엔 시뮬레이터에 앉아보고 그 다음엔 와이파이 안 터지는 저가 항공 예약을 시도하죠. 핵심은 뇌가 싫어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 고양이에게 목욕을 가르치는 느낌입니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때론 웃기기까지 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뇌의 유연성 사이의 싸움에서 과학은 늘 당신의 뉴런에 베팅하니까요. 사실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이미지 관리에는 실패했지만 꽤 괜찮은 인생 코치예요.
길 건널 때 좌우를 보게 만들고 전 남친, 여친한테 문자 보내기 전에 2번 확인하게 하고 고음 하나 못 내면 노래방 밤은 피하게 만들죠. 두려움은 우리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요. 겸손하게도 만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나중엔 웃긴 이야기 재료가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양말을 보고 뱀인 줄 알고 소리 질렀던 그날 밤처럼요. 두려움을 수치스러운 약점으로 보지 말고 우리 안의 생존 컨설턴트가 던지는 작은 조언쯤으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이 친구야, 저 빛나는 버섯은 먹지 마라.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손에 땀을 쥐고 나방 보고 과하게 숨 들이쉬는 것만큼 살아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도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의 무섭고도 웃긴 공포 미로를 함께 걸은 우리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고대 공포증부터 현대 디지털 불안까지 우리는 웃고 움찔하고 어쩌면 비둘기랑 대화하는 새로운 공포도 생겼을지 몰라요. 하지만 말이죠. 두려움은 단순히 밤에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아주 인간답다는 가끔은 너무 인간적인 증거랍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뭔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신? 마감? 아니면 냉장고를 열었더니 룸메이트가 또 내 남은 음식 먹은 거?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시고 나비 보고도 소리 지르는 친구한테 공유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함께 웃어넘길 순 있습니다.